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 오셔서 시험 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 시험의 본질은 그래요. 아무리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받았을 때 그 1분 동안의 그 당혹감, 그 당혹감을 여러분들이 좀 똑같이 느껴보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좀 이런 문제를 내었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제가 무려 5번 이상의 탈고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쟁점들을 헷갈리게 낼 수 있을까 고민을 엄청 하면서 문제를 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변호사 시험의 추세에 맞춰서 내부 회의록에서 웬만한 쟁점은 다 드렸어요. 웬만한 쟁점은 다 드렸는데 하지만 답은 무엇인지 모르게 그렇게 이제 문제를 다 드렸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거고요. 실제 변호사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시간 부족을 많이 느끼실 거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하실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둘 다 실제 판례를 제가 좀 각색을 해서 만들었고, 특히 그 2번 문제 천리마마트 같은 경우에는 2015년 하반기에 나왔던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실 때 알고 계셨을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의뢰인 구일섭 유명관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 주어진 양식에 따라 소장을 작성하되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오. 자, 소장을 쓰는 거고요. 구일섭과 유명관입니다. 강의를 오늘 해설을 들으시다 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쟁점들이 더 있을 거예요. 이 구일섭 유명관은 제 군대 동기들이에요. 군대 동기들입니다. 자, 소장의 경우 해당 양식의 1부터 6까지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기재할 것.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은 피고, 청구 취지, 적법성, 위법성, 그 다음에 날짜, 법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적법성에서는 전심 절차, 협의의 소의 이익, 관할은 기재하지 말 것. 자, 봅시다. 그러면은 대원이 기피 전관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기간, 피고 적격, 전심 절차, 관할 중에서 뭐는 적지 말라고요? 전심 절차랑 협의의 소의 이익, 관할은 적지 말 것. 전심 절차, 협의의 소의 이익, 관할은 적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네 가지는 이제 적으셔야 되겠죠. 대상과 원고 적격, 기간과 피고 적격 적으셔야 되겠고, 청구 기간은 허용되는 가장 마지막 일자로 기재할 것. 허용되는 가장 마지막 일자로 기재할 것. 자, 2번 의뢰인 고길동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 주어진 양식에 따라 취소소송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되, 자, 이번 문제도 소장을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당연히 헌법 문제와 이제 행정소송 문제가 따로 이제 구분되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제가 일부러 이제 소장을 2개를 냈고요. 그리고 양식도 딱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1부터 6까지만 기재하라고 되어 있었고, 2번 문제에서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이제 다 기재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지 않게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되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오. 소장의 경우 입증 방법과 첨부 서류는 3개까지만 기재할 것. 4번 소장서두 원고의 기재 부분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이 가번, 나번을 준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 1번 문제와 헷갈리지 말라는 힌트였어요. 사실 1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입증 방법, 첨부 서류 기재하지 않았었고 원고도 기재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서는 이런 것들 기재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유의하라고 제가 드린 힌트였고요. 4번에 허용되는 가장 마지막 일자, 라번에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생략, 마번에 근거법령의 위헌성은 주장하지 말 것, 바번에 집행정지 신청서의 경우에 동그라미 1, 2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기재할 것. 자, 어쨌든 지금 양식이 하나의 양식으로 여러분이 2가지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 양식을 어떻게 구분하실지를 미리 메모를 좀 잘 해놓으셔야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집행정지 신청서의 경우에는 5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유형을 그냥 제가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쓰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다면은 잘 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1페이지. 참고 자료로 제시된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에 근거해서 작성할 것.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한 것으로 알 것. 제가 이 문제를 만들 때 옛날 법령들을 다 날짜를 다 바꾸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법 기록형이나 무슨 문제를 풀 때는 좀 주어져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나머지 2, 3, 4, 5, 6번 넘어가시고, 특히 5번에서 보시면은 공동소송의 요건은 적법하게 갖춘 것으로 볼 것.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민사에서는 항상 이제 원고가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그쵸? 원고 여러 명, 피고 여러 명 나오는데, 우리 공법에서도 이렇게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동소송의 요건을 그냥 갖춘 것으로 보고 문제를 풀라고 나올 겁니다. 자, 넘어가시죠. 양식은 보시고 3페이지 집행정지 신청서 보시면은 자,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 중에 그 밖의 요건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 취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피신청인이 언제 신청에 대한 무슨 처분을 언제까지,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겁니다. 그거 일단은 간략하게 메모를 해 두시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요건 보시면은 집행정지 요건이 처분 등의 존재,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음, 그 밖의 요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요건 뭐 있습니까? 집행정지에서 그냥 제일 중요한 것들이죠. 첫 번째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와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배점은 이 두 가지에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다 있고, 여러분이 일반론 서술하시고 사안에 포섭하시면 되는데, 그 소극적 요건 하나 더 있죠. 뭡니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거는 안 적으셔도 상관없고요. 적으면 1점 정도 가산점을 더 드릴게요. 어쨌든 소극적 요건이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거를 따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쨌든 우리가 집행정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에 필요라는 사익과 이 공공복리라는 공익을 비교 형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필요 부분에서 이거를 같이 논증을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기록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푸실 때는 다 적으셔야 돼요. 다 적으셔야 되는데, 이건 기록 문제이기 때문에 기록 문제에서는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요건 사실들만 주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요 세 가지 요건 정도를 들어가시면 되고, 요 두 가지만 들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는 애매하시면은 그냥 단어는 꼭 써주세요. 괜히 또 안 썼다가 누락되면은 감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상담 내용. 의뢰인 9일섭은 2006년 12월 18일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원서를 접수하였고 면접고사에 응시하였으며 입학 합격 통지를 받았고 학교체 등록을 마쳐서 7년 3월 3일에 입학했다. 자, 봅시다. 뭡니까? 9일섭이죠. 9일섭은 7년 3월 3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졸업을 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유명가는 2008년 3월 18일에 입학을 했습니다. 2008년 3월 18일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졸업 예정입니다. 자, 의뢰인들은 한약 관련 과목 20과목 95학점을 이수한 뒤에 16년 10월 13일에 응시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6년 10월 13일에 응시원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은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및 개정 시행령 및 부칙 규정에 의해서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10월 15일에 원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누가 거부했습니까?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 앞에 숫자가 잘못됐네요. 넘어가시고 4번에 2007년 개정 전의 법 시행령 보면은 2004년 12월 23일 개정되어서 7년 3월 6일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개정 전 시행령. 자, 개정 전 구시행령을 보시면은 구시행령에서는 3조의 2, 구시행령 3조의 2에서는요, 한약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한약 관련 과목과 최소 학점만을 규정해서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했는데,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약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수해야 될 과목과 학점만을 이제 하면 충족시키면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 전 시행령이 7년 3월 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07년 3월 6일에 이제 개정이 되어서 한약사 시험의 응시 자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제한이 되었고, 이게 이제 여기서는 원래 어떤 과목만 이수하면은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한약학과를 졸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약학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그 경과 규정으로
부칙 2항은 2006학년도 이전에 한약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 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서 부칙 몇 조에? 부칙 2항에 2006 이전에 입학한 자는 그 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게 경과 규정, 부칙 이런 것들 나오면 항상 무슨 쟁점입니까? 항상 소구입법 금지 원칙이 쟁점입니다. 소구입법 금지 원칙 또는 신뢰 보호의 원칙이 쟁점이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첫 번째로 딱 체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시행령이 언제 개정이 되었다고요? 2007년 3월 6일에 개정이 되었어요. 7년 3월 6일. 그럼 여기서 누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9.1섭. 9.1섭은 3월 3일에 이미 입학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3월 3일에 이미 입학했는데 입학한 뒤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시험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일어나는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소구입법 금지 원칙이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부칙 2항에서는 2006년 이전에 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6년 이전에 입학한 사람들은 종전 규정대로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2007년에 입학한 9.1섭은 못 치게 하고 어떤 문제입니까? 평등의 원칙의 쟁점이죠. 평등의 원칙도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의뢰인의 희망사항, 의뢰인들은 국가시험 원장의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거부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는 것을 희망한다. 응시원서 접수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자, 7페이지 법률 상담 일지 봅시다. 자, 의뢰인 고길동은 용인시에 있는 천리마마트 대표이사이며 천리마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시행령에 의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 의뢰인이 영업을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난 14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되면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12조의 2가 신설이 되었고, 자, 봅시다. 그냥 법이라고 할게요. 법 12의 2가 신설이 되었고, 해당 조항은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고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잠깐만 체크하실 거예요. 그냥 지자체장이 부분에 체크하시고요. 명할 수 있다 부분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 기록형 시험과는 상관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쟁점과 관련해서 중요했던 쟁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판례에 대해서 4번 위 법률에 따라서 앞에서는 3이 2개 나오고 여기서는 3이 없네요. 위 법률에 따라 용인시 의회는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여 명하여야 한다라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용인시 의회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자체장은 명해야 한다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상위법에서는 지자체장에게 그 시간 범위 내에서 너가 재량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내려줬는데 이 의회가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을 해버린 것이죠. 자, 용인시장은 위 조례를 공포하며 의뢰인에게 위 조례 조항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하라고 하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였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위 통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지자체장에게 천리마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였음에도 종전 조례 조항이 의무적으로 최대치를 명하도록 강제한 것은 재량을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 위법한 종전 조례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전 통보는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항소하지 않아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사례 기록 푸실 때 확정이랑 단어가 나오면은 항상 떠올리셔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판력과 기속력입니다. 그렇죠. 기판력과 기속력. 이 사안에서는 전혀 쟁점이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확정이랑 단어가 나오면은 기판력, 기속력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민소에서는 당연히 기판력만 떠올리시면 되는데 우리 공법에서는 기판력, 기속력 떠올리셔야 되고요. 자, 어떤 경우에 기판력이 문제가 됩니까? 확정 판결 있고 나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판력 문제죠. 확정된 종국 판결이 후소에 대하여 가지는 구속력이 기판력이니까. 그러니까 확정 나오면은 혹시 뒤에 또 소송을 제기하나 이러면 기판력을 떠올리셔야 되고 확정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처분을 하게 되면 뭐 떠올리셔야 됩니까? 그때는 기속력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기속력. 확정 판결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라든지 원상회복 의무라든지 반복금지 의무가 발생을 할 텐데 또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처분을 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속력에 반하지는 않는지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 판례 알아놓고 시간을 좀 많이 뺏으려고 넣었던 거고요. 실제 사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판력, 기속력 문제가 되나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7번 용인시 의회는 종전 판결 취지에 따라 종전 조항을 개정하고 공포했다. 여기에는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이제 판결에서는 이 조례 조항이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문제된다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인시 의회가 조례를 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기속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8번 용인시장은 16년 11월 14일에 용인시장 11월 14일에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조례 조항에 근거해서 천리마트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하고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 여기서는 영업시간 제한. 그 후 용인시장은 16년 12월 14일 천리마마트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부분의 시간을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로 변경하되 원래 0시부터 8시까지 할 수 없었는데 요거를 0시부터 10시까지로 변경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변경을 한 거예요. 변경하되 의무 휴업일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멘붕에 빠졌을 수가 있어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하여 제한 없는 영업을 하고 싶다. 자, 넘어갑시다. 내부 회의록 봅시다. 자, 송병구 변호사 내용대로 확인하셨나요? 김태경 변호사가 앞에 이제 나왔던 겁니다. 9일 수업은 7년 3월 3일에 입학했고 현재 졸업한 상태이고 유명가는 8년 3월 18일에 입학해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16년 10월 13일에 응시원서 제출했으나 개정법 시행령 및 부칙에 의해 응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거부 처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 의뢰인들은 국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약 관련 과목들은 모두 이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월 6일에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르면은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군요. 결국 그럼 개정된 시행령을 의뢰인에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무슨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처분의 하자가 있을 때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하자, 주체상 하자, 형식상 하자가 있는데 주체 하자, 형식 하자는 잘 안 나오죠. 형식 하자는 뭐 이게 서면주의인데 서면으로 했냐 이 문제고 주체 하자는 권한 없는 자가 했냐 이런 문제고 절차 하자는 뭡니까? 행정절차법 21조 사전통지, 22조 의견 청취, 23조 이유제시 이거잖아요. 그리고 개별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가 있는지 요걸 검토해야 되고 내용상 하자에서는 뭐 검토해야 됩니까? 첫 번째, 처분 사유가 있는지 처분 사유, 요건 사실 해당성이 있는지 처분 사유 부존재하진 않는지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늘 쓰시는 재량의 일탈납용. 재량 일탈납용에서는 특히 비례의 원칙 아니면은 평등의 원칙 정도가 자주 나오겠죠. 비례의 원칙이라든지 평등의 원칙, 뭐 사실오인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뢰 보호의 원칙.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근거법령의 위헌성인데 지금 여기서는 시행령이 의뢰인한테 적용했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개정법 부칙에서 2006년 이전에 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부 회의록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행령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거 다투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칙 2항에서 2006년 이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도 내부 회의록에서 분명히 다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쟁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송병구 변호사가 그렇군요. 그럼 근거법령의 위헌 주장만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근거법령의 위헌성만 다투면 되는 겁니다. 내부 회의록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러 소장 문제가 2개였지만 1번 문제가 사실상 헌법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근거법령의 위헌성만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그 위반 상태의 시정은 2006년 이전에 입학한 자들에게 부여되었던 한약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의뢰인에게 적용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 되니 말씀하신 부분들을 모두 다 주장하도록 해주세요. 자, 이거를 제가 넣은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조문을 안 봤지만 지금 부칙 2항은 2006년 이전에 입학한 자들에 대하여는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06년 이전에 입학한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운다고 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유명관과 9.1법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닐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는 왜 포함 안 시키는데 얘들은 포함시켜줘 하고 그냥 얘들만 삭제해버리면은 사실 유명관과 9.1법이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칙 2항을 빼버리실까봐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수혜적 법률의 경우에도 특히 이제 이런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얘들을 2006년 이전에 입학한 애들한테 배제를 해달라는 취지를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얘들을 배제하면서 나를 포함시키지 않는 게 위헌이다라는 주장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이 대법원의 판례가 지금과 같은 워딩을 그대로 판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칙 2항을 여전히 다투실 수 있다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일부러 넣어드린 단어이니까요. 다음 문제되는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송명구 변호사.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득력 있는 주장만을 하기 위하여 의뢰인들과 대상법령 특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문장을 넣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지만 자, 일단 그러면은 여기까지 지금 나왔던 것들 중에서 한번 좀 우리가 쟁점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적법 요건부터 보시죠. 문제를 더 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 취소 소송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취소 소송의 대상은 지금 10월 15일에 있었던 거부 처분이죠. 10월 15일에 있었던 거부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거부 처분을 다투어야 될 것이고 거부 처분이니까 뭐 검토하셔야 됩니까? 거부 처분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법적지위의 변동을 일으켜야 되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 내용 들어가셔야 되고요. 다음에 원고 적격에서 유명관과 9.1법은 현재 거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대상 적격에서 신청권을 검토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은 별다르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에 가까운 입장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 넘어가시고 협의 소위 검토하지 말라고 했고요. 제소기간은 지금 유명관과 9.1법에게 이 거부 처분이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보시고 그 송달된 날짜 중에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90일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간은 나중에 유명관과 9.1법을 둘 다 봅시다. 자, 피고 적격은 나중에 기록을 더 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이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 원장이 처분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국시 원장일 것 같습니다. 원장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본안에서는 이 근거법령의 위헌을 다투어야 되는데 여기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한테 응시 자격을 주는 것과 이 부칙 2항에 대해서 이제 다투셔야 될 텐데요. 자,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권 침해 혹은 어떤 위헌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기본권은 뭐예요? 직업의 자유죠. 직업의 자유. 주관적 사유로 인한 직업 결정의 자유가 문제가 될 겁니다. 주관적 사유로 인한 직업 결정의 자유가 문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요 정도까지 일단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칙 2항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이전에 입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험을 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험을 못 치게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거 소구입법 금지원칙 내지 신뢰보호 원칙이 문제가 될 건데 지금 이것은 진정소구입법일까요? 부진정소구입법일까요? 자, 일단 그 이전에 입학은 했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 입학은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개정될 당시에 완벽하게 응시 자격이 갖추어지진 않았겠죠. 3일 뒤에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부진정소구입법일 겁니다. 부진정소구입법일 거고 그러면은 뭐의 문제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문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평등 원칙이 문제가 될 거고요.
평등원칙. 자,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에서 여러분들 혹시 느낌이 오셨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 한약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직업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부칙 2항 2006년 이전에 입학한 사람만 시험 칠 수 있게 하는 거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신뢰보호 원칙과 평등 원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9.13만요. 9.13만. 왜요? 유명가는 이미 지금 법이 바뀌고 나서 들어온 애잖아요. 법이 바뀌고 1년이 지나서 들어온 애잖아요. 그쵸? 법이 바뀌고 1년이 지나서 들어왔는데 얘한테 신뢰 보호해야 될 신뢰라는 게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소급 입법이 아니잖아요. 얘한테는 전혀. 얘가 입학하기 이미 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에서 얘는 평등원칙 주장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9.13 유명관 모두에 대해서 이걸 검토하셨으면은 이 유명한 부분은 감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부분은 둘 다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은 여기 이제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9.13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법이 시행령이 시행될 시점을 기준으로 9.13만이 입학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이 이미 바뀌고 1년 뒤에 유명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관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원칙이나 평등 원칙을 검토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페이지에 보면 송병구 변호사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의뢰인과 법령 특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던 거고요. 문제를 나누실 때도 이 시행령 조항과 부칙 조항을 나누어서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김태경 변호사. 자, 관계행정청의 입장은 보건복지부는 2006년 5월 16일 한약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8월 30일 한의학 육성 발전 계획을 각 발표하면서 한약학과 졸업생에 한하여 한약사 시험에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고 공부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7년 2월에 입법 예고를 거쳐서 3월 6일에 시행되었으니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어떤 쟁점에 대한 항변입니까?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항변이죠.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발표를 했고 7년 2월에 입법 예고도 했다라는 겁니다. 송병구 변호사, 제가 기억하기로 이 각 발표는 의사에 대비된 약사 제도와는 달리 한의사에 대비해서는 한약사 제도가 없어서 한의사와 약사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개선 방안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개정 가능성에 확정적인 예측 자료로 통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대한 그대로 재항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입법 예고는 이미 2월에 있었군요 라고 이제 송병구 변호사가 약간 좀 자신감 없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항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2007년 3월 6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는 말은 2007년 2월에 입법 예고가 있었다. 2007년 2월에 입법 예고 있었는데 너 지금 9.13 그 다음에 입학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다시 반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상담일지에 보면 나와 있었죠. 나는 작년부터 학교에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 내용들이 이래서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이런 것들 뭐 쓰지 말라고 나왔었으면 상관없겠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반박을 좀 해보라는 취지로 이렇게 문제를 줬습니다. 2007년 2월에 입법 예고 있어봤자 우리가 훨씬 그 전부터 6년 12월 18일에 입학 원서 접수했었고 7년 1월 27일에 합격자 등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합격자 등록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적절한 항변이 될 수 없다라고 그냥 간단히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태경 변호사, 네, 아마 피고 측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 주장 안에 포함시켜서 적절히 반박해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뢰인 모두를 위해서 주장할 만한 내용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의뢰인 모두를 위해서 주장할 만한 내용은 뭘까요? 이 한약학과를 졸업한 이 부분에 대한 다투는 이야기인 겁니다. 상위법과 유기적으로 검토해서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상위법과 유기적으로 검토해서 더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쟁점이 떠올리셔야 됩니까? 포괄이행 금지 원칙이라든지 법률 유보 원칙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상위 법령의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법률 유보를 지켰는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하위 법령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법률 유보, 법률 우위, 통틀어서 어떤 거? 위임 범위의 일탈 문제가 나오겠죠. 과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검토를 해보라고 이제 써놓은 겁니다. 쟁점이 너무 많죠.
알겠습니다. 근거법령의 위헌성 외에 다른 처분의 위법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절차 하자도 없고 기타 다른 위법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거법령의 위헌만 다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추가로 적법 요건에 검토할 것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 처분에 대해 잘 검토하셔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고길동 씨 취소소송 관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요? 넘기시고. 아, 정말 내부 회력 너무 길다, 그죠? 네, 현재 고길동 씨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처분을 다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처분은 언제 있었나요? 우선 16년 11월 14일에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2월 14일에 영업시간 제한만 0시부터 10시까지로 변경된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군요. 결국 영업시간 제한을 2시간 늘린 것이네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변경된 원처분의 쟁점이 아니죠. 흔히 알고 계시는 변경된 원처분의 쟁점은 뭡니까? 처분이 있고 재결해서 처분이 바뀐 거죠. 재결해서 처분이 바뀌고 나서 다음에 우리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무엇이 대상이냐, 원처분이냐, 재결이냐, 변경된 원처분이냐, 이 쟁점이고, 지금 이 사안에서는 재결이 없었고 그냥 행정청이 1차 처분하고 그걸 약간 바꾼 변경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 처분의 쟁점입니다. 변경 처분. 변경 처분. 그렇군요. 결국 영업시간 제한을 2시간 늘린 것이네요. 영업시간 제한이 저녁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여전히 새벽과 오전 영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되지 않은 것 같은데 처분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 잘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송병구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실제로 제가 이거를 제 후배 변호사한테 검토를 해봐달라고 맡겼을 때 이 문장을 빼자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 문장 너무 크게 힌트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제 생각에 이 문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멘붕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송병구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은 이 처분이 실질적 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실질적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 변경이 없었을 때 1차 처분과 2차 처분 중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 같죠. 판례는 기억 안 나지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렇죠. 50%의 확률로 1차 처분을 다투실 것인지 2차 처분을 다투실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판례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결국 실질적으로 처분이 변경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 변경이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A 처분과 B 처분이 있을 때 A 처분에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B 처분이 따랐을 때는 이 A 처분은 없어지고 B 처분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 다투라는 겁니까? 후속 처분을 다투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변경이 없었다. 1차 처분 A 처분이 있고 B 처분이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뭘 다투라는 겁니까? 종전 처분을 다투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종전 처분을 다투라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문제를 낸 거고 요 사안에서는 종전 처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다투셨어야 하는 겁니다. 종전 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14일 이 처분이 될 겁니다. 자, 관련된 판례 태도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쟁점들은 없나요? 그리고 처분서에 보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소기간 불고지하고 있죠. 제소기간 불고지. 그렇군요. 그 부분도 하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 입장을 잘 검토하시고 제소기간도 도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제소기간을 불고지한 것이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까? 처분의 하자에 해당합니까? 자, 확률은 50대 50이에요.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거나.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송병구 변호사 첫 번째 문장의 취지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하자에 해당하는지 잘 검토해 보세요. 안 해당하니까 그렇게 주겠죠. 네. 이 제소기간의 불고지는 처분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절차 하자에 이걸 검토하시면은 감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분 사유의 하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소기간도 도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행정심판법상에서는 불고지와 오고지의 경우에 제소기간, 청구기간에 특례를 두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혹은 잘못 알린 경우에는 잘못 알린 기간 내에 하면 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있은 날로부터
180일 기준으로만 하면 되는 거죠. 안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행정소송법에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즉 취소 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불고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결국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냥 함정이에요. 함정. 행정심판에서는 불고지, 오고지의 경우에는 그 청구기간에 특례가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이 제소기간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법자가 좀 이것을 달리 보겠다라는 취지로 본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요. 여기서 어쨌든 안날을 기준으로 90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불고지의 하자도 검토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김태경 변호사,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의무휴업을 하게 되어서 만약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영업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병구 변호사,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요건 잘 검토해서 소장 접수하는 날 집행정지 신청 넣을 수 있게 작성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집행정지를 할 때는 앞에 문제 부분에서 사건 번호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상담일지에 넣었습니다. 내부 회의록에. 이 사건은 합의부 관할 사건이지요. 사건 번호는 소장을 접수해야 나올 테니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사건 번호 부분은 2017 구합 XXXX라고 기재해두고 소장 접수 후 사건 번호가 나오면 곧바로 수정하여 접수할 수 있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까지 여기서 다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시지요. 소송위임장, 담당 변호사 지정서까지 다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1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9.1섭 유명관 관련 서류. 자, 여기 보면 9.1섭 합격 통지서입니다. 그냥 2007년 1월 20일 합격했다라는 통지고요. 넘기시면 9.1섭 졸업증서. 넘기시면 유명관 합격 통지서까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무슨 공법 기록에 55장이나 공법 기록 문제를 주냐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쓸데없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페이지에 응시원서, 21페이지에 응시원서 다 넘어가시죠. 자, 22페이지에 보시면은 처분 결과 통지서입니다. 10월 15일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원장이 했죠. 일단은 여러분들 처분청 특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 날짜 특정하셔야 되고요. 자, 처분 사유는 뭡니까? 약사법 3조의 2 2항과 개정된 법 시행령 3조의 2 부칙 2항. 자,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약사법 3조의 2 2항과 법 3조의 2 2항과 그 다음에 시행령 3조의 2 및 부칙 2항에 의해서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했고요. 유명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시죠. 지금 이 처분서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날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처분청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유도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절차 하자가 없었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송달 보고서에 보시면은요. 우편송달 보고서에 보시면은 지금 그 9.1섭이 16년 10월 17일에 받았죠. 그리고 유명관은 16년 10월 18일에 받았습니다. 자, 공동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10월 17일을 기준으로 하셔야 되겠죠. 제소기간은 16년 10월 17일을 기준으로 90일이니까 언제까지 하시면 될까요? 한번 봅시다. 10월은 며칠까지 있나요? 10월 31일까지 있죠. 그러면은 10월은 14일 남겠네요. 11월은 30일까지 있죠. 12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12월 말일째가 며칠째가 되는 날입니까? 75일째가 되는 날이네요. 그러면은 1월 15일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제소기간은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자,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국시원장한테 소송 제기할 때 관할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분서에 보면 국시원장 주소 없어서 당황하셨습니까? 당황 안 하셨어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라고 거기서 일부러 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편송달 보고서에 나와 있죠. 국시원장 주소가 우편송달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로 4호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처분청은 서울에 있으니까 관할은 서울행정법원이 될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자, 넘어가시고요. 자, 유명관 9.1섭 서류는 끝났습니다. 고길동 서류 보시죠. 27번은 27페이지
27페이지 밑에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크예요. 그쵸?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처분서입니다. 14년 3월 13일에 했었던 그 처분서입니다. 넘어가시고요. 28페이지 16년 11월 14일에 있었던 처분서입니다. 지금 뭡니까? 요거죠, 요거. 용인시 전통 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조례 제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라고. 천리마마트는 조례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처분서와 같이 제한하며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업시간이 8시부터 00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서에 보면은 일단은 처분청도 있고 날짜도 있고 처분 내용도 있고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송달은 언제 되었습니까? 16년 11월 19일에 송달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러면은 자, 적법요건에서 대원이 기피 전 관에서 일단은 기간을 산정할 때는 16년 11월 19일로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16년 11월 19일에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일이 언제까지일까요? 한번 봅시다. 11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 11월에 11일 남고 12월에 31일, 1월에 31일 하면은 1월 말일이 며칠째입니까? 60, 70, 73일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2월 17일까지 재개해야 되겠습니다. 2월 17일.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사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시는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기사에 처분을 했습니다. 그중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알려드리니 양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경 전, 변경 후라고 해서 영업시간만 8시에서 10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처분서를 빼고 통지서만 드린 이유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한번 원처분을, 종전처분을 다투라는 취지로 좀 드렸던 거예요. 지금 종전처분에서는 통지서와 처분서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시간만 바꾸는 통지서만 이제 날라온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래서 우편 송달 보고서도 책 패스하시면 되겠죠. 자, 33페이지. 기록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쵸? 33페이지의 판결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그 내부 상담일지에 나왔었던 그 판결문인 것 같은데요. 34페이지 보시면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한번 보시죠.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쭉 보시면은 밑에서 한 셋째 줄쯤 보세요. 넷째 줄부터 볼까요? 콤마 뒤에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굉장한 힌트였습니다. 우리 처분에서는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 거쳤나? 전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 절차의 하자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본안에서는 절차 하자와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절차에서 특히 21조 사전 통지와 22조 의견 청취 하자가 존재하고요. 내용상 하자는 한번 봅시다. 다시 차근차근 처분 사유가 있는지, 재량 일탈 남용이 있는지, 신뢰 보호 원칙이 있는지, 근거법령의 위헌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근거법령의 위헌성은 다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도 딱히 나와 있지는 않죠. 뭐 부유한 신뢰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35페이지 내부조사 결과서 보시면은 우리 시는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전통시장 19개소, 시민단체 5개소, 대규모 점포동 10개소 등 총 34개소를 대상으로 조례 조항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이유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 결국 전통시장 보호하는 것이겠죠. 전통시장 보호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게 19개의 전통시장한테 이 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질문했는데요. 자, 전통시장이 이 시간 제한에 찬성하는 곳이 19곳 중에 몇 군데입니까? 8곳밖에 안 돼요. 과반수가 안 됩니다. 19곳 중에 8곳밖에 안 됩니다. 의무휴업일에 대해서도 19곳 중에 9군데만 매월 일요일 이외
합쳐도 11곳, 매월 토요일 이후에 합쳐도 11곳이 이 의무휴업일 지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비례 원칙을 검토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라고 드린 자료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36페이지. 내부 검토 보고서 보시면 영업규제 필요성, 그 다음에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쭉 읽어보시면은 다 우리한테 불리한 내용들이에요. 다 불리한 내용들이고 37페이지에 보시면은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한테 좀 유리한 내용들이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비례원칙에서 여러분들이 좀 추출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고용 감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 중소자영업자들 피해가 우려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넘어가셔서 38페이지에 시장경영진흥원의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유리한 이야기들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쭉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록 끝났고 이제 관련 법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약사법, 우리 9.1섭 유명 광고부터 봅시다. 일단은 지금 기록에서 나왔던 조문들부터 체크하셔야 되겠죠. 법 3조의 2 이항 체크하시고 령 3조의 2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령 부칙 이항까지 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먼저 그것부터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은 구법과 그 다음에 개정 시행령이 있으니까 두 개 잘 구분을 하시고, 자, 39페이지에 법 3조의 2부터 보겠습니다. 법 3조의 2에 보시면은 1항 한약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고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의 위임의 근거는 이제 이 법 3조의 2 이항에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고 41페이지에 구법부터 봅시다. 구법 3조의 2에 보시면은 법 3조의 2 이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 관련 과목과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은 다음 각과 같다라고 해서 쭉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수하면은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내부 회의록에서도 보셨겠지만은 다 이수한 걸 전제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 시행령을 보시면은 43페이지 3조의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 함은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 결국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칙 2항에 넘어오시면은 부칙 2항에 보시면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의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은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1호, 3호에서 2006년 이전에 입학한 자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칙 2항까지 다투는 것인데요. 자, 이제 그럼 나머지 조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9페이지로 돌아오셔가지고 39페이지 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과잉금지 원칙 쓰실 때 목적의 정당성에서 쓰시고요. 2조 약사, 약국, 정의규정입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3조 약사의 자격과 면허, 별로 중요한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조의 결격 사유도 상관없고 5조 면허증의 교부와 등록 넘어가시고, 6조 약사 한약사의 신고 넘어가시고, 7조 약사 한약사 국가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사 국가시험 또는 한약사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8조, 10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시행령으로 넘어오시면은 시행령에 오시면은 2조 1항에만 보세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관리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고 지정 고시하는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라고 해서 비영리 법인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런 국가시험에 관한 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매년 1회 시행하고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시면은 국가시험 등의 응시에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조문들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피고 적격을 논하실 때 지금 국시원장한테 피고 적격이 있다라는 게 드러나죠. 법 7조와 시행령 2조, 3조를 보시면은 이 국시원장에게 이런 처분 권한이 있다라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 적격 논증하실 때 그 부분 같이 논증을 하시면은 조금 더 논리적인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 조문들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방금 이제 그 상위법과 유기적으로 검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페이지에 보시면은 39페이지 법 3조 2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개정법 시행령 3조에 의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제한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위임 범위의 일탈 문제가 될 것인가? 어쨌든 우리 처음에 문제의 취지에서 분명히 위임 범위 일탈 쟁점이 있는 것처럼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이런 그 특정한 과목과 이수에 대해서만 나타나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학과를 졸업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범위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가능하십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에 대해서는 답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적법요건에서는 거부처분, 원고적격에서는 당연히 인정이 되고 제소기간은 16년 10월 17일 9일섭을 기준으로 그쵸? 그렇게 해서 1월 15일까지 피고적격은 방금 보셨던 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국시원장에게 피고적격이 있고요. 본안에서는요, 이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직업 결정의 자유, 주관적 사유로 인한 직업 결정의 자유가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위임의 범위 일탈이 문제가 될 겁니다. 위임 범위 일탈. 그리고 이 부칙 2006년 이전에 입학한 자에 대해서만 국법 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칙은 누구에 대해서만 9.1섭에 대해서만 신뢰 보호의 원칙과 평등 원칙의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 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나 이런 헌재 판례는 부진정 소구입법이라는 용어는 쓰지는 않아요. 항상 신뢰 보호의 원칙만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는 헌법 판례에서 그 신뢰 보호 원칙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부진정 소구입법의 쟁점이라는 걸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결국 쟁점은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거지만 이게 부진정 소구입법에 해당하니까 신뢰 보호 원칙을 검토하겠다라는 논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등 원칙은요. 보시면은 지금 2006년 이전에 입학한 사람을 한테는 이 이전에 국법 시행령을 따르고 2007년 3월 3일에 입학한 9.1섭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냐 이런 주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평등 원칙에서. 이거는 단순히 니네가 2007년 3월 6일에 법을 시행하면서 자의적으로 2006년이라는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냐. 이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그래서 평등 원칙을 위배된다라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3월 3일 입학했는데 3일 뒤에 개정하면서 왜 2006년 이전자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평등 원칙 제한도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44페이지 유통산업발전법. 자, 1문에서는 관련 법령을 다 특정을 해줬습니다. 2문에서는 특정을 안 해줬어요. 자, 제1조 목적 넘어가시고 제2조 정의 규정은 쭉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제12조의 2에 보시면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사안이겠네요. 1항 보시면은 넷째 줄에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시장 등은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피고적격에서도 법 12조의 1항에 따라서 당연히 피고적격 시장에게 있겠죠. 용인시장에게 피고적격이 있을 거고 전심 절차는 문제 안 될 거고 관할은 용인이니까 이 용인을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제기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명할 수 있다. 재량행위입니다. 그렇죠. 다만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 1호 영업시간 제한, 2호 의무휴업 일정. 2항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시부터 8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제한되었습니까? 0시부터 10시까지 제한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분사유 부존재, 그러니까 법령 위반을 주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법령 위반.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할 수 있는데 0시부터 10시까지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법령에 위반되었다라는 주장하실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사망에서는 의무휴업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 의무휴업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사항에서 보시면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령을 보시면은 3조, 3조의 2, 7조의 2,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는 대규모 점포의 범위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처음에 문제에서 이미 여기에 해당하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고 줬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지 마시고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자료 6번 47페이지 보시죠. 개정시행령입니다. 개정시행령인데 조례죠. 개정조례죠. 아까 전에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고 했던 그 조례가 아니고요. 1조, 2조 쭉쭉쭉쭉 넘어가시면은 제목들 보시면은 크게 상관없는 제목들이 쭉쭉 나오고 14조의 2에 보시면은 50페이지에 14조의 2에 보시면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4조의 2, 1항에서는 방금 우리가 법에서 보셨던 그 내용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0시부터 8시까지 범위 이내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관할이 나오네요. 바로 관할이 나오는데 관할 법원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 많이 봐놓으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인시장인 있고 관할이 어디겠습니까? 52페이지 보시면은 52페이지에 용인시 어디 있나요? 용인시 수원이죠. 수원.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결국 지금 천리마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고 있는 거. 첫 번째, 대상적격은요. 대상적격은 16년 11월 14일 종전 처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배점이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12월 14일은 실질적 변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판례 입장에 따라서는 종전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그 답안에 보면은 제가 두 가지 가능성을 적어놨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 이 판례가 그 판례의 취지 자체는 명확해요. 이렇게 실질적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처분의 대상, 그 소송의 대상을 종전 처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판결 요지거든요. 판결 요지인데 근데 중간에 이제 나중에 저랑 같이 판례 보겠지만 판례 내용을 보시면은 이 종전 처분과 후속 처분이 병행하면서 이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종전 처분은 그대로 유효하고 후속 처분은 종전 처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대상이 종전 처분인데 0시부터 10시까지 제한하는 종전 처분이다라고 하는 마치 우리 변경된 원처분과 같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종전 처분 및 후속 처분은 다만 어떻게 8시부터 10시 사이만. 후속 처분은 8시부터 10시 사이만.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찾았으면 점수를 다 드릴게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종전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건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판례가 다툼의 대상이 종전 처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종전 처분을 다투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나중에 한번 판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11월 14일 이 처분을 다투시거나 아니면은 11월 14일 처분 및 12월 14일 처분 중에서 8시부터 10시 사이 부분만 다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포함시키려면은. 이 후속 처분을 다투시면서 요거를 초과하는 범위를 적으셨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틀린 거. 어떤 해석의 여지도 없이 틀린 겁니다. 어쨌든 요게 원칙적인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고적격 누굽니까? 지금 고길동 아니죠? 천리마마트입니다. 법인입니다. 법인 천리마마트. 그러니까 천리마마트 주소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외이익은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니까. 제소기간은 방금 봤습니다. 2월 17일까지 할 수 있고요. 피고적격은 용인시장에게 있는 거 봤습니다. 전입절차 문제였고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절차하자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이유제시와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절차 하자가 존재했고요. 우리 개별 법령에 보면 나와 있었을걸요. 거기 조례에 보시면은 거기 50페이지에 14조의 2의 2항에 보시면 나와 있죠. 14조의 2항에 보면은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좀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다시. 어쨌든 절차 하자 존재하고요. 두 번째, 법령 위반이 있습니다. 그쵸? 0시부터 8시까지만 제한할 수 있는데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니까 법령 위반이 존재하고, 두 번째, 재량의 일탈남용. 자, 첫 번째 뭐 적으셔야 됩니까?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기준 적으셔야 되죠. 자, 우리 판례 입장에 따랐을 때 지금 요 처분은 근거 법령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비례원칙에 혹은 평등원칙 혹은 사실오인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안에서 뭐 비교할 수 있는 처분은 없죠. 평등원칙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비례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들이 크게 찬성하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중소기업 상인들의 다 죽이는 것이고,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적필성을 논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쟁점들은 없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쟁점들 많아요. 그쵸? 쟁점 거의 한 500개 정도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좀 꼭꼭 씹어서 복습하세요. 진짜 중요한 쟁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쟁점이 많아서 전날 밤에 이제 그 설문조사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어떨까? 사실 설문조사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여러분 답안 보면 다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 난이도와 여러분들의 답안을 제가 좀 비교해보면은 제가 앞으로 문제를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 양질의 문제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설문조사지는 제가 자체적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죠. 해설. 원고 1, 9일섭 2, 유명관.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결의. 그렇죠. 우리 이제 이렇게 원고가 여러 명 나오는 경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안 적으셔도 되는 거라서 크게 안 보셔도 되지만, 원고가 여러 명 나오는 경우에는 원고들의 소송 대리인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피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 청구 취지. 피고가 2016년 10월 15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 넘어가시고요. 이 사건 처분의 경위는 생략입니다. 자,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봅시다. 대상적격은 거부 행위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공변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만 여러분들 항상 공변신 검토하실 때요, 그 3페이지에 사안의 경우 동그라미 3번처럼 신청권은 사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령상 신청권이 드러날 수 있는 조문을 좀 웬만하면 좀 찾아서 적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점수를 좀 풍부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모자라시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지만, 시간 모자라실 때도 약사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요 정도는 적어주세요. 그냥 무조건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조리상 인정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조문을 특정하시고, 조문 못 특정하시는 경우에도 그 법령의 명칭 정도는 좀 특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고 적격 넘어가고요. 피고 적격도 마찬가지로 처분 명의인을 피고로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약사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처분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피고 적격은 처분 명의인인 국시원장이 하면 되겠습니다. 제소기간은 둘 중에 먼저 받은 9일섭을 기준으로 10월 17일에 받았으니까 1월 15일까지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4페이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봅시다. 가 시행령 3조의 2의 위헌성. 이거는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고들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에 대하여. 그래서 직업의 자유, 주관적 사유로 인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만 보실까요? 과잉금지 원칙에서. 원고들과 같이 한약 자원학과를 입학한 뒤 개정 전 시행령 3조에 의해서 정해진 필수 한약 관련 과목과 이에 대한 최소학점을 이수한 자는 합격한다면 최소한의 자질은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얘들한테 응시 자격 부여하더라도 시험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는 점 등을 봤을 때 얘들한테 왜 굳이 시험을 못 치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5페이지에 법률 유보 원칙 내지 위임 범위 일탈. 그 다음 나번에 보시면은 자격 요건을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라고만 규정하여 굳이 한약학과 졸업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시행령이 한약학과로 졸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입니다. 다음 부칙 2조의 위헌성, 옆에 보시다시피 원고 9일섭에 대하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라고 적으셨으면 감점하겠습니다. 자, 실내보호 원칙 위반인데요. 부진정 소급입법 사안의 경우 보시면은 이 사건 부칙 규정은 3월 6일 이전에 이미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고 9일섭에 대하여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므로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그래서 실내보호 원칙에 따라서 실내 이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 공익, 사익, 비교 형량 사안의 경우에는 실내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피고에 예상되는 항변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점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6번에 이제 그 답번에 방가로 답번에 1번, 2번은 그 내부 회의록에 나왔던 내용 그냥 그대로 다 옮겨 적은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간략하게만 적어 주셨으면 되고 그냥 7페이지에는 어쨌든 얘들이 지금 2007년 2월에 입법 예고했다고 하지만 내가 훨씬 그 전에 합격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평등의 원칙, 차별 취급은 9일섭과 2007년에 입학한 9일섭과 2006년 이전에 입학한 자를 차별하고 있는데 평등의 원칙이니까 차별의 심사 기준 논증하셔야 되겠죠. 원칙적인 자의금지 심사를 할 것인지 예외적인 비례 심사를 할 것인지. 그래서 사안에서는 그냥 자의금지 심사로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엄격한 비례 심사로 가셔도 됩니다. 논리적으로 엄격한 비례 심사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다 라고 하고 끝나시고 서울행정법원 규정입니다. 자, 이게 1번 문제고요. 판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번 문제에 대한 판례. 거기 보시면은 일단은 2005도 4649 2005도 4649 2005도 4649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2005도 4649는 실내보호의 원칙 위반, 그 다음에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이 시행령과 부칙 조항이 실내보호의 원칙 위반,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지금 이 사안에서 같은 9일섭은 시험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그 요지 부분은 넘어가시고요. 요지 부분은 넘어가시고 첫 번째는 실내보호의 원칙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쪽수가 안 나와 있네요.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줄 건데 보시면은 원고들은 개정 전 시행령 3조의 1을 신뢰해서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입학함으로써 신뢰에 기초한 구체적 행위로 나아갔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응시 자격 취득에 기대라는 신뢰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밑에서도 결국에 그 전부터 시험 준비하고 입학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밑에도 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래서 3번의 마지막 문단 줄 건데 그래서 이 부칙도 개정 시행령 3조의 1을 97년,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제가 거의 10년을 땡긴 건데요. 97년 학년도에 입학한 자들에게 적용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되어서 무효다. 요 사안은 96년, 97년이었고 저는 이거를 10년 날짜를 바꿨어요. 2006년, 2007년으로. 자,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신뢰 보호 원칙과 평등 원칙 위반이에요. 근데 한 장 넘기시면은 제가 고등법원 판례를 넣어놨어요. 고등법원 판례. 자, 요거를 왜 넣어놨냐 한번 볼게요. 이유 부분 보시죠. 이유 부분 처분의 경위 보시면은 가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97년 3월 3일에 입학했습니다. 97년 3월 3일 9일섭이에요. 9일섭. 그리고 원고 10 유명관은 98년 3월 18일에 입학을 한 거예요. 98년 3월 18일에. 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이미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봅시다. 양가로 1번을 보면은 첫 번째 얘들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 요산의 생점처럼. 근데 우리 판례는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이런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넣었고, 이 위임범위 일탈을 그냥 빼버릴까 넣어버릴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위임범위 일탈 문제도 있다라는 쟁점을 내부 회의록에 주고 검토를 이제 시킨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판례는 위임범위는 일탈하지는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이제 원고들의 주장은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무효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신뢰보호 원칙, 평등 원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그 페이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번거롭네요. 그렇죠? 한 장 넘기셔가지고 양가로 2번 원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보시죠. 거기서 두 번째 문단 그렇다면 이해해 봅시다. 인간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한약의 조제를 담당하게 될 한약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약 조제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과에서 한약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한약사 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국가시험 응시할 수 있는 학위를 부여하라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다. 그래서 넘기시면 결국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서 위임 범위 일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고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원고 입장에서는 이거 물리적으로 해석하면은 사실상 과목과 관련된 규율만 할 수 있는데 한약 학과로 제안을 하고 있으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타당한 주장이었고, 어쨌든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취지에 따라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가번은 시행령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였고, 그 다음에 나번은 부칙 2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인 것인데 결국 평등 원칙 위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줄 건 것이 제가 아까 내부 회의록에 적어놨던 겁니다. 맨 마지막 줄부터 넘어가시면서 위반 상태의 시정은 96년 이전에 입학한 자들에게 부여되었던 한약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97년에 입학한 자들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죠. 줄 건데만요. 원고 10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후인 98년 3월 18일, 그러니까 97년 3월 6일에 시행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명가는 98년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98년에 입학하였으므로 한약사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부칙 규정으로 인해 차별 취급을 받았다거나 신뢰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가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2005도 4649 대법원 판례가 이게 리딩 케이스예요. 이게 리딩 케이스였고, 여러분들이 행정법 공부하시다 보면은 특히 신뢰보호 원칙과 관련해서 이제 자주 나왔던 그런 리딩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만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게 시행령에 규정이 되었었죠. 시행령에 규정이 되었었습니다. 96년, 97년이에요. 96년, 97년인데 시행령에 규정이 되었다가 이게 나중에 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규정했던 내용을 법에 그대로 다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지나서 얘들이 이 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자, 방금 나눠드린 판례 중에서 2009 헌바 23, 2009 헌바 23.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날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96년, 97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법으로 이제 내용들을 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얘들이 이제 요 법 규정을 다투는 거예요. 근데 법 규정은 시행령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주장했던 게 첫 번째 직업의 자유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 신뢰보호 원칙, 세 번째 평등권, 네 번째 재산권 이야기했었는데 재산권은 당연히 상관이 없죠. 재산권에 대해서는 제한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만 제한하고 있는 게 재산권과는 그 어떤 상관도 없고요. 판례상 1번, 2번, 3번에서는 우리 판례가 했던 말이 이거는 이미 시행령에 있었던 것이고 시행령에 있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법으로만 바뀐 것뿐인데 도대체 니네들한테 보호해줘야 될 신뢰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해서 결국에는 다 기각을 했었던 그런 판례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직업의 자유 이런 것들 주장을 했었는데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해설 보시죠. 소장 원고 천리마마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길동. 피고 용인시장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 해소. 1. 피고가 16년 11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맞는 답안이시고요. 혹은 그 밑에 각주에서처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1월 14일 영업시간 제한 0시 8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및 16년 12월 14일 영업시간 제한은 8시부터 10시까지로만 제한을 해야 됩니다. 12월 14일 처분을 넣으시면서 요거를 초과해서 시간을 적으시거나 아니면은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똑같이 넣으셨으면 그거는 틀리신 거예요. 대상을 잘못 특정하신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자, 피고 적격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대상 적격 봅시다. 반가로 2번 변경 처분이 있는 경우, 기존의 행정 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 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뭐가 대상이 된다? 종전 처분의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 처분만이 대상이 되지만, 후속 처분 내용이 종전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이고 그 내용과 성질상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 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처분이 여전히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11월 14일 실질적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11월 14일 처분을 다투어야 된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원고 적격도 넘어가고 협의의 소익 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소기간의 준수도 11페이지에 마번 각주 한번 보시죠. 행정심판법 18조 6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즉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행정심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행정소송에 당연히 유추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이 불고지, 오고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월 19일 교부 송달되었으니까 그로부터 90일 이내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고지, 오고지의 하자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항상 행정심판에서의 이야기인지 행정소송에서의 이야기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의 이야기는 그냥 조문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판례가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심판은 우리 행정심판법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고요. 행정소송법에서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상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절차상 하자. 그다음에 거기 밑에 반가로 4번에 보시면은 고지 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불고지의 하자는 여러분들이 절차상 하자에 논정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에 흠결되었다라고 논정하시면 되고 넘어가셔서 내용상 하자에서도 법령 위반, 재량권의 일탈 남용, 비례 원칙 쭉쭉쭉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15페이지에 입증 서류, 첨부 서류 세 개까지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증 서류는 말 그대로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들이 증거로 내실 만한 내용 등 우리가 원고이니까 갑제 1호증, 2호증, 3호증이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내부 조사 결과서, 내부 검토 보고서 이런 것들. 첨부 서류는 소송 위임장, 담당 변호사 지정서, 법무법인이니까요. 송달 증명원 이런 것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회 변시에서는 이거 3개씩 적는 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나온 적이 없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연습을 해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2월 17일 김태경 수원지방법원 기중. 집행정지 신청서는 간단합니다. 5회 변호사 시험이랑 동일합니다. 그냥 한 번 더 써보시는 연습하시라고 제가 넣어놨던 겁니다. 신청 취지는 피신청인이 16년 11월 14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이 법원 2017 구합 XXX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입니다. 집행을 정지한다. 되셨습니다. 자, 판례 보겠습니다. 2015두 295. 2015두 295. 자, 제가 요거를 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 사건을 이 기록 문제에서 각색을 했는데 사실 각색을 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왜냐면은 사실상 이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나머지 다 동일한데 행정청이 0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두 번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을 하도록 처분을 내렸어요. 처분을 내리고
여기 대해서 취소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취소 소송 계속 중에 바뀐 거예요. 소송 계속 중에 얘들이 0시부터 10시까지로 바꿨던 거예요. 0시까지 10시까지로 바꾸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행정처가 뭐라고 주장했겠습니까? 후속 처분이 있는데 후속 처분으로 인해서 종전 처분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얘들 협의의 소액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소액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아니다. 이거는 결국 실질적 변경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종전 처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안의 본안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앞으로 당겼는데 앞으로 당기면서 사실 이걸 이렇게 해도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이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우리 판례의 취지에 따랐을 때도 그냥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 것 같아요.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이해하실 때는 이 판례에서는 종전 처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바뀌었을 때 우리 판례가 얘는 여전히 이게 다툼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협의의 소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행정청은 소이익이 없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그 판례이고요. 보겠습니다. 판결 요지 1번 줄 건데 볼게요. 후속 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쭉쭉쭉 보셨던 거죠. 그래서 컷가로 1번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종전 처분이 여전히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 처분이 여전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해해 봅시다. 따라서 종전 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 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후속 처분의 내용이 종전 처분 전체를 대체하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후속 처분에서 추가 철회 변경된 부분의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가분적인 것인지 등을 살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을 확정하여야 한다. 자, 이게 1번이고요. 자, 2번 때문에 이제 우리 전원 합의체가 나왔던 건데 2번은 이 사안에서는 없었던 건데 2번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대규모 점포가 있잖아요. 대규모 이제 대형마트가 있는데 이 대형마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소규모 여기를 임차해서 쓰는 소규모 점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장했던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롯땡마트라든지 아니면은 또 무슨 대형 점포 뭐 있습니까? 뭐 F마트 A, B, C, D, F마트 이런 마트가 있었을 때 이 마트 자체 이렇게 등록을 한 마트 자체를 대형마트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개개 점포를 따로따로 검토해서 얘들이 대형마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우리 고등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 개개 점포별로 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형마트인지 얘는 대형마트가 아닌지 따로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우리 대법원은 그냥 롯땡마트로 등록했으면 다 대형마트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번 요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줄 건데만. 기존의 대규모 점포에 등록된 유형 구분을 전제로 그 판시사항부터 볼까요? 제일 위에 판시사항 제목부터 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되는 땡땡마트에 해당하는지는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해야 하는지 원칙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일체로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줄 건데 기존의 대규모 점포에 등록된 유형 구분을 전제로 롯땡마트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를 일체로서 규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는 점 되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 건데 다시요.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해야 되고 대규모 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이 대형마트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살필 것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주장했던 게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대형마트 안에 소규모 임차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규모 임차인들이 자기들한테도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하는 말이 3번입니다. 줄 건데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대상인 대규모 점포 중 개설자의 직영 매장 이외에 개설자에게서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 병존하는 경우에도 전체 매장에 대하여 법령상 대규모 점포 등의 유지 관리 책임을 지는 개설자만이 처분 상대방이 되고 임차인은 처분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해 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4번은) 비교 형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3페이지에 3페이지 넘어가시고 그 4페이지 한번 보시죠. 4페이지. 자, 4페이지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제가 요거 때문인데요.
여기서 지금 종전 처분은 14년 종전 처분은 언제입니까? 종전 처분은 일단 넘어가고 어쨌든 후속 처분이 14년 8월 25일에 있었던 것인데 세 번째 줄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은 이 후속 처분은 종전 처분 전체를 대체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휴업일 지정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시간 제한 부분만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후속 처분에 따라 추가된 영업시간 제한 부분은 그 성질상 종전 처분과 가분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부분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가 판결 요지에서는 종전 처분을 다투라고 하고 있는데 이후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추가된 영업시간 제한 부분은 가분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부터 10시까지 부분. 따라서 후속 처분으로 종전 처분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 처분과 그 유효를 전제로 한 처분이 병존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규제 내용을 형성한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이 취지에 따라서라도 종전 처분 플러스 후속 처분 중 8시, 10시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결 요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적 변경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면 종전 처분, 실질적 변경이 맞다면 후속 처분을 다퉈야 되는 것이고 좀 그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이야기들은 없고 다 방금 드렸던 말씀드리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어쨌든 지금 오늘 보셨던 이 판례 두 가지는 굉장히 좀 중요한 판례고요. 특히 이 대형마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죠. 15년 11월에 있었던 판례이기 때문에 비교적 굉장히 좀 최신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판례 중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판례 내용 좀 잘 이해해 보시고요. 기록 문제 푸시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시간 많이 부족하고 함정도 많았고 했는데 사실 변시에서는 이렇게까지 좀 복잡하고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좀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하시고요. 사실 쟁점은 다 드렸기 때문에 쟁점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쉬운 논들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어려웠던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복습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쟁점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험 치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